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소아청소년과에 있는 임병찬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열성경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열성경련의 이 이름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열성경련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뇌전증이 아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뇌전증에서의 발작이랑은 구분을 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그런 이유 중에 가장 큰 하나는 예후가 좋다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뇌전증과 관련된 서적을 저희 에필리아에서 최근에 발간을 했는데 그 안에도 이런 열성 경련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 그 사파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간략하게 저희 그 외래에서 많이 받는 질문들을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열성경련이라는 단어 그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발작 혹은 경련이 발열 열 때문에 발생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특정한 나이대 대개는 5세 만 5세 미만 그다음에 만 6개월 이상 요 나이대에 특정한 나이대에만 이렇게 발생하는 게 아주 특징적이고요. 나이가 들면은 단순히 열 자체에 의해서만 다른 질병이 없이 발작이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게 되겠습니다. 왜 이 연령대에서만 이렇게 열에 취약하게 발작이 발생하는지는 아직 많이 연구 중에 있고 딱 이것 때문에 그렇다 하고 이렇게 명쾌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직은 없습니다. 여기 몇 가지 들어놓은 내용이 전형적인 열성 경련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대개 아기들 열이 한번 나기 시작하면은 만 이틀에서 3일 정도 이렇게 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대개는 열이 처음 나기 시작하는 첫째 날이라든지 아니면 처음 올라가는 그 시점에 그 경련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주 흔합니다. 그래서 미처 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놀라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앞서 이상건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여러 가지 그 발작의 형태 중에 전신 강직 간대 발작, 의식을 잃고 온몸을 뻣뻣하고 떠는 이 형태가 가장 흔한 전형적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발작 지속 시간이 길지 않아서 대개는 1, 2분, 늦어도 5분 이내에 멈추는 대부분 5분 이내에 멈추게 되겠고요. 15분, 20분 이렇게 발작 시간이 길어서 환자를 응급실로 옮겨서 응급실에서 약을 쓰고 발작이 멎어야 되고 이런 상황은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앞선 그 뇌전증의 유병률 말씀해 주신 거는 1000명당 5명에서 10명 이렇게 비교적 흔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열성경련은 그에 비해서 훨씬 더 흔합니다. 1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떤 데에서는 뭐 2명에서 5명이다. 저희 일본이나 우리나라 같은 이런 아시아권에서는 조금 더 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아주 정확한 데이터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100명이면은 4명에서 7명 정도는 어, 열성경련, 열경기를 한번 하고 지나간다. 얼마나 흔한지 아실 수 있을 거고요. 그 중에 약 한 3분의 1 정도는 한 번 이상은 재발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연령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개월에서 5세 사이가 흔하고 사실 12개월 미만에 처음 시작하는 경우는 아주 흔하지는 않습니다. 대개는 12개월에서 첫 돌에서 두 돌 사이 요때 시작하는 경우가 또 제일 흔하게 되겠습니다. 또 외래에서 가장 또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뇌전증으로 여러 번 막 발작을 이렇게 목격하신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처음 이런 증상을 보면 굉장히 당황하시고 외래에서도 집에서 어떻게 할 게 없냐 이렇게 많이 질문들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굉장히 어렵겠지만은 침착함을 유지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이게 뭐 네다섯 줄 이렇게 쓰여 있지만은 사실 집에서 제대로 할 수 있는 발작을 멈추기 위한 처치는 어,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하지 말아야 될 것, 예를 들어 뭐 아기를 발작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억지로 붙잡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호흡을 시키기 위해서 입에 뭘 이렇게 억지로 넣으려고 한다든지 예전부터 많이 했던 뭐 바늘로 이렇게 따서 피를 보면은 멈춘다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되고요. 경련을 하면서 어디 부딪히거나 뭐 옆에 뭐 물건이 떨어지거나 그래서 이렇게 2차적으로 다치는 그런 상황. 그다음에 혹시나 토하거나 그럴 때 흡인이 되지 않도록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는 이 정도의 처치가 집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처치가 되겠습니다. 그 이상은 집에서 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시간을 좀 잘 체크를 하면서 어, 5분 이상 길어지는 것 같으면은 응급실로 데리고 오시는 게 가장 좋은 처치가 되겠습니다. 이게 당황해서 사실 이게 시간이 얼마나 흘러갔는지도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근데 일단은 발작하는 걸 봤다. 그러면은 기본적인 이런 뭐 위치시키고 이런 거 이외에는 어, 아기를 데리고 오는 과정에서 멈추더라도 발작이 일단 응급실을 가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또그 의뢰에서 많이 질문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두뇌 손상이 발생을 하느냐. 우리 애기는 벌써 뭐 지금 한 대여섯 번 이상 이렇게 열성 경련을 했는데 이게 나중에 머리가 나빠지는 게 아니냐, 공부를 못하게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다른 병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 질문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상황마다 차이는 있지만은 음, 대략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열성 경련을 했던 애기들하고 안 했던 애기들하고 나중에 뭐 학교 들어가서 어떤 성적이나 뭐 IQ라고 하는 지능 지수 이런 것들 비교해 봤을 때 차이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성 경련을 몇 번 하고 자랐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어떤 지능이나 인지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일부 예외적인 것들이 조금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음 장에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두뇌 손상과 더불어서 또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게 이렇게 열성 경련을 하다가 나중에 그 뇌전증으로 가는 게 아니냐, 뇌전증이 발병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또 걱정을 하시는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열성 경련을 저희가 뇌전증으로 분류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후가 굉장히 좋고 특정 에이지, 특정 연령대의 발열에 의해서 발생을 유발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요. 이 열성 경련을 하는 애들 중에 나중에 그 뇌전증이 발병을 하거나 두 개를 같이 갖고 있는 환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겹치는 부분이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한 것처럼 굉장히 적고요. 약 2에서 5%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뇌전증의 유병률이 1000명에 5명에서 10명, 많게는 뭐 100명에 1명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는 거에 비하면 고려를 한다면은 약 뭐 한 2배에서 5배 정도 높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2배에서 5배 정도라고 생각하면은 높다고 그 어떤 느낌이 올 수도 있는데 전체 환자의 2에서 5%밖에 안 된다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면은 나머지 뭐 95%에서 98%는 뇌전증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후자 쪽으로 생각하시는 게 훨씬 이해하기 쉽고 또 걱정이 덜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2에서 5%에 해당하는 그 내용도 전형적인 단순한 열성 경련이 아니고 여기 적어 놓은 것처럼 열성 경련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어떤 뭐 발달 지연이라든지 다른 신경학적 이상 이런 것들이 있었던 환자들이거나 아니면은 뇌전증
이게 그 열성 경련의 가족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족 중에 이런 뇌전증 환자가 있거나 열성 경련이 전형적이지 않은 복합 열성 경련이 있는 환자들에서는 조금 더 이런 발병 위험이 올라간다. 그렇지만은 그 자체가 크지 않다는 거를 알아두시면은 그렇게 많이 걱정이 되시지 않을 겁니다. 이 맨 마지막 줄에 있는 복합열성 경련이라 하는 거는 전형적인 경우랑 구분을 해서 조금 비전형적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따로 조금 구분을 한 것이고요. 크게 길게 하거나 아니면은 전신 발작이 아니고 부분 발작이거나 하루에도 여러 번 하거나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양상을 가지고 복합열성 경련이라고 합니다. 복합열성 경련이 그럼 얼마나 되느냐? 한 30%에서 40% 정도 된다고 하고요.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뇌전증의 발병 위험이 약간 올라간다. 그렇지만은 실제 외래에서는 괜찮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무방할 정도로 그 위험성이 아주 크지는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 뇌전증의 발병 위험보다 저희가 대부분 다 괜찮다고 설명을 드리지만은 외래나 특히 응급실에서 조금 더 저희가 신경을 쓰고 보는 거는 열이 왜 나는가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뭐 감기나 이런 것들 중이염, 요로 감염, 뭐 감기 등 여러 가지 바이러스 있죠. 뭐 인플루엔자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원인이 확실하다면은 사실 크게 걱정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발열의 원인이 뇌수막염이다, 뇌염이다. 이러면은 그 어떤 치료나 예후나 이게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가 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신경을 쓰고 봅니다. 뇌수막염의 증상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머리 뭐 두통, 구토 이런 것들이 특징인데 아기들은 그런 두통을 호소할 수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구토가 반복적으로 있고 의식장애, 뒷목이 뻣뻣하고 특히 그 열나면서 하는 그 경련 발작의 시간이 15분 이상으로 길다 하면은 이런 뇌수막염을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12개월 미만의 더 어린 아기다. 그러면은 그리고 발열의 원인이 뚜렷지 않다. 그러면은 이 상황을 사실 저희들은 굉장히 좀 긴장을 하고 주의 깊게 보기 때문에 실제 이 복합 열성 경련, 특히 길게 하는 열성 경련이 어떤 뭐 뇌전증의 위험보다는 응급실이나 이런 데서 발열 원인이나 이런 거를 찾는데 사실 더 중요한 정보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응급실에서 다 해결이 되고 이제 집에 가는데 뇌파 검사, MRI 이런 거 꼭 해야 되냐? 그래서 그 간단하게 전형적인 경우에는 둘 다 필요하지 않고요. 길게 하는 열성 경련에서는 뇌수막염 이런 거 감별을 하기 위해서는 MRI나 척수액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열성 경련 자체 예후나 어떤 치료 방침을 결정하기 위해서 두 검사가 일반적으로 꼭 해야 되는 검사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과연 열성 경련을 예방할 수 있느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까지는 확실한 건 없고 발열의 원인을 잘 찾아서 치료하고 이런 발열의 원인이 되는 잦은 감기나 이런 것들 막 피하기 위해서 개인 위생을 좀 철저히 하고 그런 일반적인 주의 사항이 있겠고요. 자주 재발하는 열성 경련을 막기 위해서 그 약을 매일 먹어야 되느냐? 이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특수한 상황에서 발열 기간 동안에 이제 일부 약을 복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많이 하는 치료는 아닙니다. 접종해도 되느냐? 이것도 많이 여쭤보시는 건데 일단 모든 접종이 가능하다. 열성 경련하는 환자들도 다만 그 접종하고 나면은 특히 6개월 미만의 어린애기들, 돌 미만의 어린애기들은 열이 나는 접종 자체에서 열이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기의 그런 컨디션이나 어떤 뭐 그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해서 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뇌전증 자체가 유전 질환은 아니지만은 열성 경련의 그런 유전적인 그런 경향은 조금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부모가 열경기 했을 때 아기가 열경기를
열성경련이 있을 확률, 형제가 열성경련이 있을 때 그 다른 형제가 있을 확률입니다. 상대적으로 이것도 좀 높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긴 하지만은 거꾸로 뒤집어 보면 안 할 확률이 훨씬 더 많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경향은 있지만은 역시 높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열성 경련에 대해서 제가 그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그 아까 아주 그 드문 열성 경련으로 시작하는 또는 열성 경련에 수반하는 열성 경련이 수반하는 대표적인 유전성 뇌전증 한 가지만 소개를 드리면은 드라베 증후군이라고 있습니다. 드라베 증후군은 대개는 생후 돌 이전에 열성 경련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구분이 잘 안 되고요. 특징이 굉장히 길게 15분 이상 전신 강직 간대 발작이나 또는 몸의 반쪽만 떠는 그런 열성 경련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돌 이전에 대개는 발육이나 발달 전 이런 또 없이 건강하게 잘 크던 아이가 이런 증상으로 처음 나타나기 때문에 처음 진단은 열성 경련이 붙고 이런 조금 안 좋은 유전성 뇌전증 의심하기 어려운데요. 점점점 돌 이후에 열 없이 발작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약도 먹고 조절도 잘 안 되고 어떤 신경 발달의 퇴행도 같이 오고 이러면서 이제 비로소 이 진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인이 비교적 다른 유전성 뇌전증에 비해서는 잘 밝혀져 있어서 유전자 검사로 70에서 80% 정도 원인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원인을 확인해도 근본적인 치료가 아직 그러니까 확실한 치료가 아직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전자 검사의 그 효용성 이것까지 해서 진단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좀 문의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은 원인을 확실히 아는 것부터가 이제 어떤 치료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른 가족들 형제나 이런 그 위험성을 평가할 수가 있고 또 어떤 그 수술이나 이런 목적으로 굉장히 여러 해계학 검사나 많은 검사들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상 뭐 이런 유전성 뇌전증 증후군에서는 그런 수술 치료가 크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검사들을 좀 피하는 그런 효과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대부분은 괜찮고 발달이나 후에 어떤 뇌전증의 발병염이나 이런 것도 거의 없는 아주 좋은 경과의 어떤 한 질환 또는 증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이제 진료를 하면서 저희 입장에서 조금 그 중점을 두고 보는 그 발열의 원인이라든지 일부 아주 드물게 겹치는 유전성 뇌전증 증후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